그 부분은 좀 제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내년도가 되면 농업인이래요. 농지 투자를 하는데 일단 기본 조건을 갖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서론이 길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오늘은 농업인 농지연금 투자법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앞에서 농업인에 대한 것들을 한번 어떻게 만들어가고 살펴가는가 하는 것들을 좀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서 농지연금 투자에 대한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결국은 농업인만 해서는 별로니까 농지연금이라는 걸로 돈 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셔라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두 개를 엮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투자를 제대로 진짜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지금 이 농업인 만드는 거든지 오늘 배우는 이 농지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주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고 농지 투자를 제대로 다 잘 하려고 그런다면 구입에서부터 처분까지 해서 전체적인 거, 전체적인 틀을 알고 그 다음에 부분적인 것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보고 이렇게 하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두 가지 꼭지만 빼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 점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이제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는데 그때 세계 부 보고서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뭐 전 세계에 뭐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어쨌든 한국은 뭐 꽤 많이 있다. 한국에도 그래서 전 세계에서 한국이 그렇게 얕으진 않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과연 우리 회원님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그 부자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소득을 이렇게 가구적으로 보면 대략 이 정도씩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통 저는 말을 할 때 이렇게 하는데 동서고금을 통틀어서 땅을 지배한 자가 세상을 지배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역사가 그렇게 우리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땅값이 해방 이후에 쉽게 얘기해서 2015년까지 50년 동안 경실련에서 조사해 보니까 한 3,030배가 올랐다 그러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19년도 자료인데 그때 나왔던 건 이렇게 나왔는데 며칠 전에 우리나라 그 땅 보유 현황에 대한 게 다시 발표된 게 있어요. 20년도 말로다가 해서 그래서 뭐 남한 면적 전체에서 제가 여기서 보려는 건 남한 면적 전체에서 약 314억 평 정도 되는데 국유가 40%, 개인이 59%. 제가 우리 그 모임에서는 계속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돼 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국유화를 하고 있다. 국유화가 점점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것처럼 지금 국유화율이 우리나라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국유화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개인들에서도 부자들이 소유하는 비율이 항상 더 높아지고 있다. 결국은 서민들은 땅을 갖는 면적이 적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적에 땅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 토지가 소유 면적은 뭐 46,000원 찍고 이러고 나오는데 소유자 수가 1,805만 명. 우리나라에 5천만 중에서 대충 5천만 중에서 1,805만 명이 우리나라 현재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숫자고 세대별로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봐드리겠습니다. 5,183만 명 중에서 34.8% 되는
1805만 명이 땅을 가지고 있고 1인당 소유 면적은 777평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민등록 세대수가 2309만이에요. 20년도 현재 2309만인데 여기서 61%인 1413만 세대가 땅을 가지고 있고 1세대당 보유 면적은 993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 앞에서 아까 제가 했던 여기 63% 1334평이었던 것이 61.2% 그다음에 993평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를 보면 개인의 땅은 지금 계속 줄고 있다. 국유화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물론 또 개인 저거에서도 부자들은 늘어나고 우리 보통 사람은 줄어들고 있다. 이런 거를 이 통계에서도 지금 계속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땅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 앞에서 얘기한 3030배 올랐다 그랬는데 과연 얼마나 올랐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아파트를 보자면은 뭐 50년, 80년 된 아파트까지 있지만은 지금 현재 이제 그래도 강남에서 현대 압구정 아파트 쪽을 보면 74년에 분양했고 76년에 입주한 아파트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당시에 865만 원에 분양했던 거가 지금 한 30억 조금 넘게 가고 있더라고요. 30억이 조금 넘게 간다 그러면 400배 정도 오른 거예요. 근데 그 현대 아파트 부지를 불과 76년 그 입주할 때 그 전에 74년 분양하기 직전인 73년도에 샀는데 73년도에 살 때 17,000원에 샀다는 얘기예요. 17,000원에 샀는데 현재 공시지가가 6,300만 원. 예, 뭐 시세로는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현대백화점 부지가 현재 공시지가로 1억 2,400만 원. 뭐 이렇게 보면은 과연 몇 배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한 6,000배 정도 되고 아파트 부지가 현대백화점 부지는 12,000배 정도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야기는 환지 개념으로 해서 50% 환지가 됐다 그래도 당시에는 50%까지 환지가 안 됐거든요. 환지가 당시에는 한 70% 가까이 해줬거든요. 그래서 50%라 그래도 3,000배가 올랐고 50%라 그래도 6,000배가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아파트는 얼마 올랐느냐? 400배가 올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봐도 그렇고 부동산에서 땅이라는 것이 또 실제 지금 현대 아파트 아파트 자체가 아파트 값은 아니잖아요. 땅 값이지. 이렇게 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가 19년부터 90년부터 19년까지 부천시에 공시지가가 생긴 이후에 상승률을 한번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데 관심 갖는 데를 한번 이렇게 해봄으로 인해서 내가 좀 더 땅 투자를 어떤 데다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거를 이해를 하는데 참고 삼으시라고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보통도 알고 있는 중동 신도시 뭐 신곡본동 이런 데 하듯이 상업지역이라든가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데 땅값들이 얼마나 올랐나 각 동별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들의 땅값이 얼마나 올랐나도 보고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땅 투자를 하려는 자연 녹지라든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외에 농촌 지역에서는 뭐 다른 데가 있지만은 이건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 일단 취약 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들을 같이 비교를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이렇게 비교를 쭉 해보시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다시피 어디가 더 올랐는지 그냥 한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투자를 어디에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감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내가 직접 한번 찾아보고 이런 것들을 내가 해보고 이렇게 하면은 그래
이러니까 내가 어디에다 해야 되겠어. 뭐 이런 그 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건 과천동 366번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뭐 이건 두들겨 보시면 되는 거니까 선바위역 옆에 있는 그 집단 취약 지역 그 해제 마을입니다. 거긴데 약 5,000%가 올랐으니까 이건 뭐 얘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불과 20여 년 사이에 이렇게 오르는 데가 있는가 하면 우리들이 좋다고 그러는 상업지역이 얼마 정도 오르나, 이런 것들을, 주거지역이 얼마 정도 오르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 부동산을 투자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거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여기를 예를 들어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사는 주변에 이런 식으로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투자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예, 물론 여기에서 제가 1세대 1주택 아파트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는 우린 지금 차치하고, 예, 약간의 여윳돈이나 아니면 가해 투자금을 가지고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서 과연 주거지역에 할 건지 상업지역에 할 건지 아니면 녹지지역에 할 건지, 예, 아니면 집단취약처럼 이렇게 개발이 진행되는 지역에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고 내가 투자처를 판단을 해 보시라는 그런 개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요새 주말체험 영농농지에 대해서 비상이 좀 걸렸습니다. 사실은 비상이 좀 걸렸고, 저도 사실은 이것이 비사업용으로 가는 것을 내년도에 되는 줄 알았는데, 저 나름대로 그 입법 예고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꽤 본다고 보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저도 이번에는 그 소득세법 그 시행령에 대한 개정 입법 예고가 돼 있던 것들을 못 봤었습니다. 솔직하게 못 봤었어요. 못 봤다가 시행이 곧 되는, 공포가 된 이후에서 알았어요. 알았는데 이 주말체험 영농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그동안에는 사업용으로 봤었는데, 지난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비사업용으로 봅니다. 비사업용으로 보다 나니까 사업용으로 볼 때와 여기 2억 원이 남았을 때, 사업용으로 볼 때와 비사업용으로 볼 때와 내년도의 비사업용으로 볼 때와 양도세의 차이가 이렇게 많다는 겁니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제천자경 감면으로 간다 그러면, 감면으로 간다면 세금이 없고, 또 제천자경이 아니라 그냥 사업용만 돼도 요 세금을 내년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과연 이런 것들을 관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얘기를 잠깐 풀어봤던 거고, 게시글로 올렸던 거니까 한번 다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5억으로 다 올려서 보면 더 커져 버려요. 왜냐면 누진세율 구간이 커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억 원으로 올렸을 적에 제천자경으로 만약에 이 물건을 했다면 3,800만 원만 내면 돼요. 양도세 감면을 받고. 예, 근데 사업용이면 1억 4천, 금년 말까지는 1억 9천, 그 다음에 내년이 되면 3억, 5억이 남았는데 3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또 10억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면 또 달라져요, 세금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내가 관리를 해야 되는지도 항상 염두에 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어떤 하나, 보통들 지금 이따 뒤에서 하지만 농지연금에 대한 투자가 좋다니까, 또 개발에 대한 투자가 좋다니까,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 한 꼭지만 가지고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이래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걸 알고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면 절세도 할 수 있고 매도 하는데 또 수익을 더 챙길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그리고 매도할 때도 매도를 할 거냐, 증여를 할 거냐, 아니면 상속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따져볼 수 있는 그런 경지에까지 올라야 돼요. 그래서 보통 우리 뭐 많이들 얘기할 때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 그러듯이 이 농지 투자에서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고 거기에서 부분적인 것들을 조금 더 깊이 보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우리 오래 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스타일을 알지만 전체적으로 크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분적 집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농업인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 농업인들을 하면서 뭐 저거 하지만은 우리 옛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뭐 계속 하고 이렇게 본 것보다는 한번 보는 게 낫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강의를 그렇게 많이 듣고 뭐 이랬지만 막상 이번에 농업인 하러 다녀보니까 부딪히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제가 안 한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안 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만 신경을 쓴다거나 아니면 그 했던 말 중에서 이렇게 끄집어내면 되는 건데 그거를 상기 안 시키시고 다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백문이 불여일견이지만 또 100번 보는 것보다 한 번 내가 행하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할 농업인을 만들으라고 하는 것도 내가 농업인을 만드는 것이 큰 투자로 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이따도 얘기하지만 투자로 보라는 게 아니라 이걸 하나 함으로써 나중에 본 투자를 하기 위한 어떤 기준 조건 또는 이걸 관리하는 그 요령 이런 것들을 전수 거기서 취득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 걸로 만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이버 지식인에서. 그래서 증여추증 또는 증여세 신고 착오인데 아마 이게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의 얘기는 뭐냐면 증여세 신고를 일단 쉽게 얘기해서 아마 공시지가로 한 모양입니다. 공시지가로 한 것 같은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부담부 증여로 받은 거예요. 부담부 증여를 받는데 이거를 은행에서 대출을 많이 뺄라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감정평가를 해서 자체 감정이 됐든 외주 감정이 됐든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주게 되잖아요. 이렇게 됐더니 이 감정평가 금액이 공시지가보다 훨씬 높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에서는 지금 이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겠다고 통지가 온 거예요. 예. 이거는 지금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굳이 탓을 하면 무지라는 얘기, 내가 몰랐다는 얘기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면 증여세나 뭐 상속세나 모든 세금은 사실과세입니다. 세금은 사실과세예요. 그래서 실제대로 세금을 하는 겁니다. 실제대로 하는 건데 지금 아파트나 이런 공동주택 모양 주변에 비슷한 게 거래가 된 게 있는 경우에는 그거를 증여세 그 과표로 잡죠. 예, 이렇게 잡는데 그 외의 토지나 단독이나 이런 것들은 유사한 게 나왔다 그래도 딱히 대조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 땅에 대한 것만. 그래서 그 땅에 대한 것만 갖고 평가를 했는데 자, 그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어요. 증여를 하는 시점으로부터 양쪽으로 증여를 받기 전에 6개월, 증여를 받은 후에 6개월 내에는 가급적 대출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가. 이거는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조금 하고 세금을 조금 아시는 분이면 누구나 하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걸 놓치신 거예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6개월이 아니라 보통 1년 정도 이내에는 그런 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지금 여기 보면 엉뚱한 얘기한다 뭐 어쩐다 했는데 결국은 내가 몰랐었던 거고 누구를 원망할 수는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가족 간 매매를 한 게 있었는데, 가족 간의 매매를 한 게 있었는데, 어떻게 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 1억 3천 정도 가는 그 뭐 물건이 있었는데, 이걸 3천만 원, 그러니까 약 30% 내려서 30% 차이 나게 해서 1억 원에 신고를 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만 그거에 대해서 입증 자료를 갖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주변에 거래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거래된 것들이 있어서, 주변에 거래된 것보다 현저하게 3천 이상, 이제 30% 이상 차이가 나게 되니까 그런 걸 갖고 오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편적으로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 조금 그 얕게 하거나 높게 할 적에 한 30% 정도는 차이가 나면 그 정도까지는 괜찮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법상으로 딱 따져서 할 때 하는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한 20%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주택들이 아닌 우리 토지나 또 이 단독주택이나 뭐 이런 거 마냥 주변에 비교할 게 마땅치 않은 물건들은 설사 한 30%가 벗어나더라도 오히려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실 적에 조금 주의를 조금 더 하시고, 가급적이면 저는 이 세금들 하실 때는 내가 이런 걸로 지금 하면서 어느 정도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이득을 좀 절세를 하면서 좀 득을 보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전문가하고 상담을 좀 받으시라는 거예요. 전문가한테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다. 오히려 잘못 이런 거 하시면 나중에 불성실 가산세에다가 그동안의 이자까지 하다 나면 굉장히 많은 돈을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적으로 보험을 왜 드느냐, 보험 들듯이 그냥 조금 돈을 쓰면서 하시고, 뭐 그것도 아주 너무 얕은 금액인 경우에는 그런데, 제가 뭐 많은 분들한테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한 5억 10억 넘어가시는 분은 무조건 가시라 그래요. 그 미만이 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뭐 조금 이렇게 찾아보시고 뭐 하시라 그러지만은, 왜냐면 그쪽에 가면 이제 단위도 커지고 막 이러기 때문에 가서 상담료 좀 내고 하신다 그래도 그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하셔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동일인한테 그 필지를 분할해서 또 연도를 달리해서 매도를 하는 경우, 이것도 저 지식인에서 이제 한 분이 하면서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느냐 이랬어요. 아까 증여세하고 똑같아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요? 내 책임이지. 이건 내 책임입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부동산을 일괄 계약하고 이 땅을 분할을 해가지고 동일인에게 해를 달리해서 매도를 하면 이거는 하나의 매도로 보는 거예요. 하나의 매도로. 그래서 이 대부분의 제가 강의에서도 한 거 아마 지금 우리 그 식구들 중에는 기억을 할 겁니다. 제가 해를 달리해서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팔고 이렇게 팔면 올해도 1억 원 가면 내년에도 1억 원 가면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거를 기억해 내실 겁니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거냐면 필지가 달라. 일단은. 필지가 원래부터 다른 필지야. 원래부터 다른 필지를 2개구, 3개구, 4개구 가지고 있다가 이거를 올해 1개나 2개, 내년에 1개나 2개 이렇게 파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도 동일인에게 팔았을 때는 어떠냐 하는 얘기를 해요. 상관없습니다. 이때는 동일인에게 판다 하더라도. 그러나 동일인에게 판다고 그러면 이때에도 12월 달에 팔고 1월 달에 팔고 하는 것은 주의를 해야 돼요. 12월 달에 팔고 1월 달에 파는 건. 왜? 이거는 동일 저걸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건 주의해야 되고, 또 하나
필지를 만약에 내가 매도를 하려고 그런다 그러면 분할을 적어도 1년 전에는 하셔야 돼. 적어도 매도하기 1년 전에. 1년 전에는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팔아도 돼요. 그것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할 때 뭐래, 처분을 하기 전에는 2, 3년 전에 처분을 어떻게 했던 것인지를 보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동산에서 처분에 대한 전략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래 들으신 분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 들었던 얘기를 자꾸 끄집어다가 지금 갖다 연결을 시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보니까 그거 그런 거구나. 자, 제가 얘기할 때 언제나 말하죠. 예. 전문가나 강사들이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줄 때 보면 모든 것을 속속들이 얘기를 안 해준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오늘은 한 단한 게 더 들어가서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다. 그래서 지분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하려면 적어도 1년 전에 매도를 해라. 지분 분할을 해서 매도를 할 때는 동일인에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지분을 분할을 해가지고 한 필지였는데 1000평짜리였는데 500평씩 나눠서 올해 하나 팔고 내년에 하나 파는데 사는 사람이 달라요. 그러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여기서는 동일인한테 판다는 것이, 그래서 동일인을 빨간색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상식이에요. 예. 상식이다. 그렇게 생각. 모든 법은 상식을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라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농지연금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까. 그래서 맹수 같은 저런 것들은 살아있는 한은 엄청나게 무섭고 뭐 하지만은 내일이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늙고 병들거나 이빨이 빠져버리면 맹수로서의 역할이 끝남과 동시에 자기의 생도 끝나는 거고, 그래서 이 돈 벌 때 신나게 먹고 쓰고 놀다가 죽으면 좋은데 사람이란 건 죽지를 못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뱀모양,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은 내가 동면에 들어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서 몇 년이고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은데, 우리가 돈 벌 때 실컷 먹고 있다가 돈이 없으면 바짝 엎드려서 굶고 몇 년 있다가 또 돈 생기면 먹고 이러면 좋은데, 사람은 또 그렇지도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돈 벌고 있을 적에, 내가 돈을 벌고 있을 때 돈을 여축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또 힘을 주어줬어요,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돈 벌고 있을 때 미래를 준비를 하는 것, 예, 오늘의 농지연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노년도 정말 내가 죽지 못해서 사는 노년으로 살 것이냐, 내가 즐겁게 남은 여생을 살 것이냐,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 것이냐는 우리가 지금 돈 벌고 있을 때 미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자 하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 농업인 농지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땅 투자 그러면 땅은 뭐 전체적인 땅이 다 저거지만 여기서 보통 얘기하는 농지산지라고 하는 것은 생산 보존을 위한, 그리고 우리 미래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생산과 보존을 하고 또 미래 자산으로 보존을 해야 될 그러한 유일무이한 재산입니다.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부터 얘기해, 남들은 투기라고 그러고 우리는 투자라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산과 보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개발하고, 예? 개발하고 활용할, 그래서 가치가 올라갈 그런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농사를 짓는 걸 보려고 오셨다 그러면 그냥 농업인 만드는 게 어떤 건지만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농업인도 만드는 것이 앞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기본적으로 갖추라는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농지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거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고, 결국 내가 땅 투자뿐이 아니라 모든 투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쉽게 얘기해, 지금 장사하고 있는 거, 사업하고 있는 거, 내가 직장 다니는 거 다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다 나면 주변에 여러 변수가 많이 생기고, 또 똑같은 걸 가지고 이걸 서로 먹겠다고 덤비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많지만 그때의 판단의 기준은 그거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내가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판단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땅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 땅을 어떻게 활용하면 돈이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시고 해보시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계속 뭐 저거 하지만 목적을 좀 분명히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이 투자를 하실 때 목적을 분명히 잡고서 투자를 좀 해주셔라, 그런 얘기고, 왜 그러냐면 목적을 분명히 해야 우리 고기를 잡으러 갈 때 그걸 잡아서 뭐를 해 먹으려고 그러는 건지, 그 목적이 뚜렷했을 때 강으로 갈지 바다로 갈지, 낚싯대 사용할지, 뭐 우리 있는 데서는 족대라 그러는데 그물을 사용할지, 뭐를 할지 이 판단이 쓴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고기도 어떤 걸 잡을지, 그 다음에 그 잡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잡을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먹을 건지, 혼자 먹을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 잡는 양도 달라지고 달라지는, 이렇게 부동산 투자도 똑같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내가 뭐에 하려는지를 해야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방향이 완전히 다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좀 하셔라,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안 되거나 아니면 그저 막연하게 돈 되는 거, 막연하게 돈 되는 거라면 반대로 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생각. 그냥 막연하게 매운탕이나 끓여 먹으려고 그래. 어디 가서 무슨 매운탕을 지금 먹을 건데요? 해물탕을 먹을 건데요? 민물탕을 먹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몇 가지를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별로 다시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농사용 귀농귀촌용은 농사용 농지나 전원생활 농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구분을 하자면. 그 다음에 돈 되는 농지. 우리가 이제 계속 하는 얘기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향후에 사업용이나 수익용이나 자산형이나 연금형이나 이런 걸로 바꿀 수 있어서 개발 수익이 창출되는 그런 농지,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업인용 농지라는 것은 여기 농사용하고 제가 조금 구분을 해놓은 것이, 이 농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내가 농지를 투자하려고 하는데 농업인이라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혜택을 주니까 농업인이라는 어떤 기본의 내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농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용 농지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농지예요. 농사용 농지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농산물을 판매해서 내가 그걸로 돈을 벌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농업인용 농지는 내가 농업인으로서의 어떤 기본을 충족하기 위한 농지다.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봤던 주말체험용 농지, 이런 얘기들이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땅이란 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투자를 좀 제대로 알고 하자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농지 투자를 하려면 여태 앞에서 얘기한 것과 다시 중원 부원 되는데, 이 투자를 할 때는
자꾸 우리가 땅 그러면은 개발을 해야 돼. 돈 되는 건 개발을 해야 돼. 이렇게 자꾸 이해를 하세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다 나니까 뭐 도로가 있어야 되고 니모반트 돼야 되고 뭐 배산 임수가 돼야 돼. 이런 거. 그러니까 물건에 대한 가치를 먼저 항상 보시는데 땅에만 오면 이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우리 아파트보다 똑같이 하셔라 그런 얘기예요. 아파트 그러면 어디예요? 강남 가서도 예, 대단지, 예, 학군 좋고 대단지 이런 데잖아요. 그게 뭐예요? 지역이잖아요. 지역. 땅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을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거기 가서 그거를 하려니까 내가 돈이 안 돼. 그러니까 또 조금 옆으로 가, 또 밑으로 가.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부천에 와. 부천에 와서 그럼 큰 대단지 이렇게 가는 것과 똑같이 땅도 그렇게 가시라는 거예요. 땅도. 아니, 저 농촌에, 뭐, 제 고향인 양평에 그 마을의 주거 지역의 대지가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거예요. 그럼 제가 고향이 용문인데 용문면의 주거 지역의 그 대지가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얘기예요. 왜 그 얘기를 드리냐면 거기에 주거 지역 땅이 서울 강남 지역의 주거 지역의 땅하고 같으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역의 차이가 분명히 나는 거거든요. 용문에 있는 상업지역의 땅이 강남에 와서 주거지역하고 어떻게 되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대상 지역을 먼저 봐라. 그리고 그 지역의 발전성을 봐라. 그 다음에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물건을 그때 구분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때 강남 부근에 가서 아파트는 헬라니까 내가 돈이 안 돼. 안 되면 조금 소형 단지로 가. 거기도 안 돼. 그럼 빌라 다세대로 가. 다세대 가서 해단하니까 그것도 안 돼. 그러면 원룸으로 가. 이런 식으로 간다. 그 얘기예요. 그 지역에 가서. 그러면 강남에 지금 원룸이 또 다세대가 부천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하고 어때요? 이렇게 비교를 하시라는 거야. 예. 그래서 그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다시 개별적인 물건의 가치를 분석하셔라. 그다음에 이건 뭐 내가 취득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이 아래 것들은 전체적으로 내가 보유 관리하면서 어떤 문제가 안 되는지, 내가 절세를 할 수 있게 맞출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춰가면서 해보시라는 거고.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조금 있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건 좀 짚고 갈게요. 농지 투자할 때 좀 반드시 알고 하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농지란 개념, 농업인이란 개념, 그 다음에 그 농업인에 대한 농지원부, 농업경영제, 제촌자경 이런 용어가 있는데 요거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흔들리면 농지 투자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이거 하셔야 되고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 세 가지예요. 딴 거 없습니다. 농지라고 하는 것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 이건 무조건 농지예요. 이 전답 과수원인데 거기에다 집이 있다 뭐가 있다 다 소용없습니다. 무조건 농지입니다. 무조건 농지에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그 다음에 농지 개량 시설이라서 국어나 유지나 그 다음에 농축산물 부지로 사용하는 것도 농지로 본다. 이런 것들은 판단에 약간의 변수들이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그렇다 이렇게 이해만 하셔도 돼. 그 다음에 다른 지목여에 불구하고 3년 이상 농지로 쓰면 농지다. 이것도 조금 판단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지로 쓰는 것도 농지다. 이렇게 이해만 하세요. 이거는. 근데 확고하게 변치 않는 것은 지목이 전답 과수원 세 가지는 무엇으로 쓰든지 간에 농지다. 무엇으로 쓰고 있든지 간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인이라고 하는 것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소유든 임차든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을
짓는 사람, 저 시설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그 다음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농산물 판매기 120만 원 이상인 자. 근데 이 아래 이 두 개 역시 이것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로 이해하세요. 네. 이런 게 있구나로 이해를 하시라고요. 이 아래 두 개도. 예. 이것도 따지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입증하기가 보통 저거 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예.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저걸로 입증해야겠다 그러면 그때는 별도로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내가 그 조건을 충족해서 만들으세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저걸로 입증하기는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만 이해를 하십시오. 자, 이 두 가지는 완벽하게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거나 330m 제곱,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에서 농사를 짓거나 확실하게 그냥 눈으로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농업인이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러면 농업인인데 이것만 한다고 농업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생각하는 농업인이고 내가 농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기를 낳으면은 대한민국 사람은 맞죠. 또 사람인 아기도 맞죠. 사람도 맞죠. 그러나 누구한테 얘를 누구라고 이렇게 입증을 해 보여줄 수가 없죠. 그와 똑같이 농업인도 출생신고를 해서 그 주민등록 등본을 갖다 보여주듯이 보여줘야 되는 그런 서류가 있다. 그것이 바로 이 농지원부라는 것과 농업경영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등록을 해야 내가 농업인이라는 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예, 여기는 이것만 내가 하고 있으면 아기를 낳아놓은 거예요. 예, 아기가 나와서 크고 있으니까 사람인 거 맞고 한국 사람인 거 맞아. 그런데 이거를 어디 가서 입증을 하기가 쉽지 않아. 예,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죠. 똑같이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라는 것에 등재를 해야 농업인으로서의 입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그 다음에 제촌 자격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번 다시 아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투자할 적에 이제 확인을 할 게 아까 앞에서 제가 길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우선 법적으로 내가 이거를 취득해서부터 처분하는 데까지 문제가 없나, 보유관리에서 문제가 없나 이런 거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잠재적으로 이게 언제쯤 팔을 거다, 언제쯤, 얼마 정도 가격에, 예측이에요. 모든 것은 계획이고 예측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적에 그때 내 이 물건을 받아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들어오니까 이런 사람들한테 나는 얼마 정도에 팔겠다 하는 이런 예측을 하는 겁니다. 들어갈 적에. 예. 무작정 그냥 사놓고 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러다 나니까 그 주변에 지역의 발전성이 얼마나 있는지, 개발 저거는 얼마나 되는지, 성장은 얼마나 될 건지 이거를 따져봐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내가 예측했던 거하고 계획했던 거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런 거를 어느 정도 하고 들어가야 된다. 예, 그냥 아까 농사용 농지, 귀촌용 농지 모양 그냥 가서 그냥 뭐 되는 대로 사는 그런 거라면 이게 크게 필요가 없겠죠. 근데 제가 귀농귀촌 가서도 강의를 하면서 이왕이면 거기서도 돈 될 때 해라. 같은 일을 했는데 돈이 될 때 하는 거하고 안 될 때 하는 거하고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이 뭐예요? 잘 살라고? 잘 사는 거에 여러 가지 목적이 방법이 있고 생각이 다 다르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남보다는, 다른 사람보다는 더 낫지는 못하더라도 비슷하게라도 내가 부라는 거를 누리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나은 데를 가야 되겠죠.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농지의 개별성으로 개발이 가능한지 거기가 어떤 건지 이건 나중에 보시라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예, 그 다음에 뭐 잘못된 것들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은 내가 보완을 해서 채워 나가시면 되시는 거고, 취득할 때 확인해야 될 것은 우리 보편적으로 이런 공부 확인들은 반드시 좀 하셔라 하는 얘기를 드리고, 다만 뭐 이런 공부 확인이야 다들 하시니까 지금은 다 하시니까 현장 상태하고 지적도가 좀 상이하거나 반드시 측량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의 얘기를 하천, 여기 뭐냐 이렇게 하천하고 경계에 맞닿아 있는 이런 토지를 만약에 갖게 되거나 이런 도로하고 맞닿거나 이런 대지하고 경계를 이루는 이런 땅을 사게 되면은 반드시 측량을 좀 해보세요. 해보셔가지고 이런 도로나 하천이나 이런 옆에 땅으로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은 면적을 그만큼 좀 감한다거나 금액을 조금 감한다거나 하면서 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으니까 반드시 그거는 해보셔라 하는 얘기고, 농취증 발급 대상은 모든 농지다. 자,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를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위해서 아주 잠시 동안 그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까지 계약하고 나서 그 할 때까지 요때 잠깐 받아서 일회용으로 써먹는 서류예요. 근데 이 농지는 모든 농지는 농취증이 들어가야 소유권 이전이 됩니다. 이전이 되는데 다만 이게 안 들어가도 되는 게 상속하고 여기 시효 취득으로 인한 그 두 가지. 요거는 농취증이 없어도 돼요. 요건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농취증이 필요 없다 그랬는데, 이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건 농취증보다 조금 더 한 단계 더 제약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은 경우에는 안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농취증을 발급받는 사람은 누구냐? 여기 여러 가지 써 있어요. 여러 가지 따지지 마세요. 그냥 농지를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법인이나, 그러니까 농지를 소유권 이전하려고 하는 주체, 거기는 다 발급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만 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농취증 발급이 안 됩니다. 소위 말해 미성년자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대학생인 경우 주말 체험 영농은 가능해요. 대학생인 경우. 그 다음에 또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많이 놓치시거든요. 자기 소유 농지를 전부 임대하고 있으면 농취증이 발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되던데 옛날 얘기하지 마세요. 지금은 전산이 돼서 많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많이 맑아졌으니까 법에 이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예 법에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누구래서 봐주고 누구래서 못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혹시 몰라서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이거는 알고서 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보고 하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발급 요건 뭐 이런 거는 농지에 대해서 농지가 이런 거면은 발급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고, 아까 제가 소유농지를 전부 임대하고 뭐 하면 못 받는다 그 얘기가 이거예요. 임대 사용대, 이 사용대는 무상임대를 얘기해요. 무상임대. 그 다음에 자격 확인은 그 사람이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없나를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작물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이 사람이 정말 농사를 지을 수 있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서류를 이렇게 보면 요게 뭐 신규 영농, 그다음에 현재 농업인 이런 게 있고, 보편적으로 농사 짓는다 그러면 여기 농업 경영, 주말 체험 영농, 뭐 농지 전용 이런 식으로 해서 해가지고 하고, 여기 사는 농지, 그다음에 여기 농사 지을 사람,
농사 지을 사람은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때 배우자를 같이 좀 집어넣으셔라 하는 얘기를 드려요.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여긴 소유한 농지, 여긴 임차한 농지를 기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농지 원부, 이제 농지를 샀으면 농지 원부를 신청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제 농업인이 되는 건데 잠깐 쉬었다